대추나무에 살구 기쁨 열리는 시인의 정원. 대추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4월 5일) 막더니 늦게 비가 조금 왔다. 동원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안녕하십니까? 마이 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2년 4월 5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H.O.T가 부릅니다. 캔디. 비교해서 진짜 그만 헤어지는 어차피 혼자서 울고 돌아게 가져보는 나를 보았어. 널 떠날 거야 널 떠날 거야 하지만 아직까지 사랑하는 건 그래 그렇지만 내 맘속에 너를 잊어갈 거야.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면 널 향한 마음은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다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지. 내게 하구려 있어. 그래 너는 내 앞에 서 있고 그래 다른 연인들은 키스를 해. 하지만 항상 너의 뒤에 있어야만 해. 이제 그만해 나도 남잔데 내 마음 너무 알고 있는 거 알아. 그래 이제 나도 지쳐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햇살에 일어나 보니 너무나 눈부셔. 모든 게 다 변한 거야. 널 향한 마음도 그렇지만 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나를 변화시킬 테니까. 머리 위로 비친 내 하늘 바라다 보며 널 향한 마음을 이제는 굳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다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지.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나를 이루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다시 널 사랑한다고 이루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다시 너 혼자 아냐.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네, 오늘 읽은 이순신 일기는 한자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초오일 갑오, 청, 만소우, 출동원 공사. 한자는 이제 몇 개 안 되는데 과거를 알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긴박한 나날이었을 텐데요. 이 일기는 아주 평화롭습니다. 군인이기도 하고 이순신께서는 지금 군인이고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고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으로서의 그 일상적인 공무를 처리했다는 일기, 짤막한 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날은 임진왜란,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이라고 저희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과 조선과 일본이 맞붙은 국제전쟁이었어요. 삼국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8일 전에 쓰여진 일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의미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런 그 시점인데 이순신께서는 지난주에 읽었던 일기에서 또 잠깐 소개했지만 이 일기를 쓰기 이틀 전에 심하게 그 질병 때문에 앓다가 이제 좀 그 건강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일상생활로 돌아온 어느 공무원의 그 하루를 이렇게 짤막하게 만소우 출동원 공사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 저희가 임진왜란에 대한 그 의미 그리고 난중일기에 대한 그 생각들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칼럼 한 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역사학자 신병주 선생님이 지난 2022년 4월에 그 매일경제에 발표한 칼럼인데요. 역사 속 명제를 찾아서 난중일기 번뇌하는 인간의 기록을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지휘관 엄숙함 뒤편에 가족 걱정하는 인간의 초상. 모친 생신 때 못 베어서 탄식. 아들 먼저 보낸 비통한 심정. 호불호가 확실했던 인간형. 원균 향한 분노 숨기지 않고. 유성룡엔 각별한 신뢰 표현. 1592년 4월 13일 조선이 겪은 최대 국난인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왜구가 침범해왔다. 이보다 먼저 일본 적추 평수길이 관백이 되어 여러 나라를 병탄하고 잔혹하고 포악함이 날로 심했다. 그는 항상 중국이 조공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일제기 중 현소 등을 파견하여 요동을 침범하려 하니 길을 빌려달라고 청했다. 우리나라에서 준엄하게 거절하자 적은 드디어 온 나라의 군사를 총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침입해왔다고 선조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파상 공세 속에 조선 관군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선조는 한양을 떠나 의주로 향하는 피난길에 올랐다. 초반에 거듭된 패전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다. 이순신의 활약이다. 난중일기에는 전쟁을 예견하고 미리 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1592년 4월 12일에 맑음. 식후에는 배를 타고 거북선에서 지자 현자포를 쏘아보았다. 순찰사 군관 남공이 살펴보고 갔다. 정오의 동헌으로 옮겨 앉아 활 열순을 쏘았다라는 기록이 대표적이다. 난중일기는 1592년 1월부터 1598년 11월 17일까지 7년간의 진중일기로 1962년 국도 76호,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난중일기에는 전투에 철저히 임하는 지휘관의 모습과 함께 가족을 걱정하는 인간적인 면모까지 기록돼 있다. 어머니 변씨에 대한 효심은 일기 곳곳에 나타난다. 1593년 5월 4일에는 오늘이 어머니 생신이지만 적을 토벌하는 일 때문에 가서 올해 사시기를 축소하는 술잔을 올리지 못하니 평생의 한이다라고 하였으며 5월 5일에는 탐유선이 들어와 어머님이 평안하신 줄 알다. 다행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병드신 어머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난다. 종을 보내어 어머니의 안부를 물어오게 하였다라는 기록에서는 전쟁 영웅 이전에 어머니의 건강에 노심초사하는 아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1597년 4월 13일에는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금 있다가 종순화가 배에서 와서 어머님의 부고를 전했다. 뛰쳐나가 뛰며 뒹구니 하늘의 해조차 캄캄하다. 곧 해안으로 들어가니 배가 벌써 와 있었다. 길에서 바라보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어찌 이로 다 적으냐라고 하여 어머니를 잃은 아픔을 절절하게 기록하였다. 1597년 10월 14일에는 아들 면회 전사 소식을 들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런 어긋난 일이 어디 있을 것이냐.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도 빛이 변했구나라고 하여 아들을 먼저 보낸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부인 방 씨에 대해서는 아침에 타물선이 들어왔는데 아내의 병이 매우 중하다 한다. 그러나 나라의 일이 이러하니 다른 일은 생각할 수 없다거나 아내는 불이 난 뒤로 크게 상처를 받았고 담과 기침이 심해졌다고 한다. 걱정이다라고 기록하여 아내의 병을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이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1593년 2월 22일에는 경상 좌위장과 우부장은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끝내 구하지 않았으니 아주 괘씸하였다. 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이를 두고 경상도 수사원균을 나무랐지만 통탄할 일이다. 오늘의 분함을 어찌다 말할 수 있으냐라고 하였고 1593년 5월 14일에는 수사원균이 나타나서 술주정이 심하기가 말할 수 없으니 배 안에 군사들이 붕괴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의 고약스러움은 차마 입으로 말할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와는 대비되는 기록도 보인다. 유성룡에 대해서는 좌의정 유성룡이 편지와 함께 증손전 수박약을 보내왔다. 수륙전과 불로 공격하는 전술 등에 관한 것이 낱낱이 설명되어 있었다. 참으로 만고의 보기 드문 뛰어난 저술이다거나 어두워질 무렵 성으로 들어가 영의정과 이야기하다가 닭이 울어서야 헤어져 나왔다라고 기록하여 두 사람이 시종일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난중일기는 불패의 신하를 이룬 장군 이순신이 쓴 거에 매일의 전쟁 상황 일기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여기에 더하여 가족을 걱정하고 호불호가 분명했던 인간적이고 진솔한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H.O.T가 부릅니다. 그래 그렇게. Yo, it's about time to put your tears away. Don't despair, cause there always will be someone there. Don't lose faith, y'all. Trust in yourself. 그대로 거기 멈춰서 당신의 힘든 발걸음을 보았죠. 세상 앞에 홀로 서기에 너무나 힘이 들죠. 그토록 힘겹던 시간 그대는 수많은 시련을 이겼어요. 이제 시작이란 마음 하나로 다시 일어서요. 작아진 목소리로 한 물음 넣고 가슴이 지쳐버린 그대 앞에 펼쳐진 세상을 향해 소리쳐봐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한번 웃어봐요. 당신 앞에 열린 세상을 바라봐. 그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활짝 펼쳐 다시 태어나 새롭게 태어나 모든 것은 그대 안에 간직되고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펼친 세상 앞에 이제는 다시 시작해. 이제까지 내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법을 내게 가르친 너에게 나는 무엇일까 생각나게 하게 그렇게 이제는 좋은 모습들만 내게 보여주게 하게 그렇게 하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게 나를 잡아주던 지탱하던 선한 사람들이 나를 감싸주고 결국 이겨낸 건 어느 순간 나의 안에 있는 일을 모르는 무언가가 나를 지켰어. 그렇게 다시 또 일어서야죠.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수 없어요. 이제 두 팔 벌려 하늘을 향해 크게 웃어봐요. 수많은 죄들 앞에 또다시 한번 쓰러지게 될지 몰라. 그래
오늘 읽은 이순신 일기는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부르는 그 전쟁이 있기 8일 전에 쓴 일기입니다. 조선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그 세 나라가 격전을 벌였던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의 전쟁이었는데요. 그 전쟁은 그리고 이제 몇백 년 뒤에 1940년대 2차 대전 때 한번 또 그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 이제 현재 이르고 있는데 중국과 그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미묘한 그 어떤 긴장 관계는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조정환 선생님이 지은 그 빛의 혁명 183에 대한 그 소개 및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빛의 혁명 183에 대한 그 서평에 대해서 비판하고 답하고 또 그 다시 비판하고 하는 그 이런 그 논쟁적인 글이 있어서 오늘은 그걸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지난 2025년 9월 2일 날 노동자연대에서 서평 빛의 혁명 183 자율주의에서 좌파 개혁주의로라고 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연대에 게재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노동자연대와 자율평론 간의 비판 또 그 반비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그 비판과 반비판 같은 그 논쟁적인 글들을 읽다 보면 빛의 혁명 183이라는 그 책을 보다 그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다 싶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쟁을 촉발시킨 그 글은 2025년 9월 2일에 노동자연대에 발표한 서평이었습니다. 그 서평을 그대로 한번 그 공유할까 합니다. 서평 빛의 혁명 183 조정환 지음 갈무리 자율주의에서 좌파 개혁주의로 노동자연대 557호 2025년 9월 2일 장호종 빛의 혁명 183은 윤석열의 친일 쿠데타가 일어나기 2달 전부터 대선이 끝날 때까지 저자가 하루가 멀다고 쓴 수기들을 모아 펴낸 책이다. 590쪽을 꼬박 채운 촘촘한 기록은 저자의 성실함을 보여준다. 저자인 조종환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 자율주의 사상을 전해온 학자이자 전설가이다. 1980년대 독재 정권에 맞서다가 옥고를 치르고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으로 10년 가까이 수배 생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책은 윤석열의 쿠데타와 파면에 이르는 한국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기 시작하는 시기에 대한 명료한 분석을 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자율주의 사상가가 어떻게 좌파 개혁주의로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신뢰라 할 수 있다. 조정환의 자율주의는 자본주의를 증오하고 스탈린주의와 개혁주의를 거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자체도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랬던 그가 이 책에서는 현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 직후 녹색당에 가입했음을 알렸다. 녹색당이 추첨을 통한 대의원 선출과 같은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반정당의 정당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입당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녹색당도 선거를 중시하는 정당이다. 조정환은 권영국 선본의 초기 논의와 경선기구인 사회대전환 대선연대회의 회원으로도 참가했고 선거인단으로도 참가했다. 더 나아가 그는 진보당의 민주대연합 혹은 인민전선도 지지했다. 윤석열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연합이 반예외주의 연합정치 사활적이라고는 것이다. 인민전선을 비판하는 좌파를 향해 조정환은 오히려 민주당과의 연합 가능성을 미리부터 차단하는 좌파 일각의 행보는 위험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어떻게 이런 입장 변화가 일어났을까? 자본주의 국가, 자율주의는 1990년대 말 신자유주의에 맞선 글로벌 운동에서 큰 인기를 얻은 사상이고 지금도 여러 운동에서 이러저러한 영향을 끼친다. 자율주의는 매우 다양한 사상과 실천을 포괄하지만 자율주의 정치가 다른 좌파 정치와 구별되는 핵심 쟁점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문제다. 개혁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국가를 중립적으로 본다. 그래서 집권을 통해 국가를 사회개혁에 활용할 수 있다고 여긴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국가를 계급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본다. 따라서 노동자 계급이 기존의 국가기구를 단순히 장악하여 그것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운영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국가는 혁명적 전복을 통해 노동자 국가로 대체돼야 한다. 자율주의자들은 자본주의 국가를 우회해 운동으로만으로 사회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그래야 한다고 여긴다. 이로부터 다양한 자율주의를 관통하는 두 가지 공통점이 생겨난다. 하나는 공식 정치의 타협과 책략, 그리고 거기에 기대를 거는 개혁주의 정당과 노동조합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율주의는 대중운동이 등장하는 초기에 영향력을 가지곤 했다. 기층의 행동을 강조하며 체제와 영합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체제 전체에 맞서는 전략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런 전략적 목표를 지향하는 조직도 거부한다. 자율주의자들은 혁명적 좌파도 개혁주의자들만큼이나 운동의 해로운 존재로 여긴다. 마르크스의 용어들을 사용하지만 전략을 거부함으로써 그 핵심 요소인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구실을 기각한다. 자율주의 입장을 이론화하려는 드문 시도 하나는 존 홀로웨이의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이다. 조정환이 2002년 국내에 번역해 소개했다. 홀로웨이가 말하고자 한 바는 권력을 잡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권력을 잡으면 타락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스탈린주의와 개혁주의자에 대해 반감을 가진 이들에게 그럴듯해 보이기는 했지만 실제 역사를 구체적이고 맥락적으로 돌아보지 않는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핑계가 되기도 했다. 홀로웨이는 체제의 끔찍한 면모에 맞서는 여러 운동이 어떻게든 하나로 모여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발성이 유력하면 국가는 저절로 붕괴하므로 권력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국가를 무시해도 국가는 운동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보여줬다. 체제를 지키려는 국가의 폭력에 직면하면 국가를 무시하라는 말은 기껏해야 공상이거나 운동을 무장해제시키게 된다. 결국 국가를 개혁할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국가를 전복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즉 자율주의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개혁주의자가 되거나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는 선택에 직면한다. 고립된 소규모 공동체로 탈주하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경우에 자율주의자들의 선택은 전자였다. 조중환은 윤석열의 국가폭력, 군사 쿠데타의 직면에 같은 결론에 이른 듯하다. 그는 특히 헌법을 폭력으로 파괴하려 한 윤석열이 석방되고 헌재의 파면 결정이 미루어지며 각하될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다고 한다. 자율주의에서 좌파적 개혁주의로. 그러나 국가폭력이라는 극적인 사태가 아니어도 자율주의자들이 개혁주의로 이동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특히 일종의 교착 국면, 즉 국가가 운동을 폭력적으로 짓밟지는 않아도 좀처럼 물러서지 않으며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국면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교착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운동이 체제의 작동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즉 노동계급의 힘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 지배자들은 단순히 버티기를 할 수 없다. 반면 개혁주의자들은 제도화, 즉 의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국회 탄핵과 뒤이은 헌법재판소 파면 촉구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율주의자들도 계속 집회, 계속 시위를 외치는 것으로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니 운동을 지속하며 의회도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아가곤 했다. 다만 기존 정당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 새로운 정당을 만들거나 이제 막 생겨난 개혁주의 정당에 힘을 싣는 것이 유력한 대안으로 여겨진다. 이는 좌파적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해 오던 의회 안팎에서 싸워야 한다는 정식과 딱 들어맞는다. 2008년에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세계 곳곳에서 커다란 대중운동이 분출했다. 2011년에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에서 광장 점거 운동이 벌어졌다. 중동에서는 혁명이 분출했다. 그러나 이 운동들은 2008년의 경제 위기에 직면해 기존 정치 세력들이 대중에게 가한 끔찍한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고 일종의 교착 국면이 형성됐다. 이집트에서는 반혁명이 일어났다. 그러자 자율주의에 영향이 강했던 여러 운동들에서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들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그리스의 시리자, 스페인의 포데모스 등이 대표적이었다. 또 영국에서는 제러미 코빈이,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 등이 좌파적 리더로 부상했다. 좌파 개혁주의의 실패, 최근의 사례. 조정안도 이 무렵 이미 개혁주의로 이동하기 시작한 듯하다. 그는 2017년 이후 다중이 권력을 장악하지 않으면서 대의제 권력기관들을 움직이는 섭정의 정치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다중은 자율주의 사상가들이 고유한 표현으로 다양한 운동에서 자발성과 열정으로 고취된 사람들을 뜻한다. 윤석열 퇴진 운동에서 말벌들로 불린 청년들이 있었는데 자율주의자들은 여전히 다중을 벌떼에 비유했다. 섭정은 그가 사실상 의회와 선거를 통해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여기면서도 대의민주주의를 거부해온 과거의 주장과 절충하기 위해 선택한 용어로 보인다. 조정환은 2016년부터 2017년에 벌어진 박근혜 퇴진 운동이 국회의 탄핵 절차로 수렴되지 않았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만약 다중의 직접 행동이 국회의 탄핵 소추 거부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기각에 부딪혔다면 파면은 불가능했을 것. 대의구조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선거의 긍정적이고 구성적인 측면에 조금씩 눈을 돌렸다. 438쪽. 그러나 당시 운동은 처음부터 탄핵이라는 합헌적 수단으로 자신의 목표를 제안했던 것이 아니었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그 주된 동력이 노동운동에서 특히 철도 노동자들로부터 왔고 초기에 운동을 주도한 것도 좌파였다. 덕분에 처음부터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다. 거리 시위의 규모는 윤석열 퇴진 운동 때의 갑절 이상이었고 구구는 소규모로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민주당은 처음에는 운동과 거리를 뒀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과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이 운동이 헌법 질서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봤다. 그들은 철도 조합들의 거듭된 반대를 무릅쓰고 파업을 중단시켰다.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노동계급 투쟁의 요소가 제거되자 비로소 민주당은 국회 탄핵 트랙에 올라섰다. 민주당은 운동의 주도권을 거리에서 국회로 가져가는 데 성공했다.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던 민주당이 최대 수혜자가 된 이유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를 사면했고 노동자들과 청년들에게 약속한 개혁을 배신했다. 배신이 낳은 환멸과 사기 저하를 이용해 윤석열이 집권했다. 즉 박근혜 퇴진 운동은 개혁주의 전략의 불가피성이나 그 효율성을 보여준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개혁주의가 운동의 힘을 약화시켜 자본주의적 지배를 회복하도록 돕는지 보여준 사건이었다. 해외에서도 새롭게 부상한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들은 자본주의 국가를 개혁하기는커녕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뒤를 쫓았다.
그리스의 시리자는 유럽 연합의 긴축 압력에 굴복하고 지지자들을 배신한 결과 몇 해 뒤 정권을 잃고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도 배신을 거듭해 몰락했다.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바이든 지지라는 지금 와서 보면 더욱 치욕적인 이력을 남기고 찌그러졌다. 제러미 코빈은 노동당 우파에 의해 유대인 혐오라는 얼토당토하는 비방을 당한 뒤에 제명됐다. 극우와 파시스트들은 이런 배신이 낳은 환멸을 악용해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주요 정치 세력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다. 윤석열과 한국 극우의 급부상도 그 일환이다. 개혁주의의 배신과 극우의 부상.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를 겪은 뒤 조종안은 더 한층 개혁주의 쪽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의 전략적 동맹인 민중전선도 옹호하는 것으로 나아갔으니 말이다. 물론 윤석열을 패퇴시키기 위한 행동통일, 공동전선은 필요했다. 그러나 강령통일, 민중전선은 윤석열을 끌어내릴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갉아먹는 결과를 낳는다. 민중전선에는 상이한 계급 간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가들과 중간계급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노동자 대중행동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급의 자주적 행동이야말로 쿠데타와 극우의 부상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조정환은 민중전선을 합리화하려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축혀 세우기도 한다. 탄핵 판결을 앞둔 3월 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기업주들의 환심을 사려고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을 만난 것을 두고 조정환은 초국적 자본의 힘이 탄핵 선고에 미칠 영향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재명이 윤석열 반대 최대 동맹을 만들려는 구상으로 이재용을 만난 건 사실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윤석열과 쿠데타 지지 세력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노동자 파업에 대해서는 극구 말하기를 싫어했다. 조정환이 생각하는 내란 종식도 정권을 교체하고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완화하고 개헌을 하는 등 그가 비판해온 대의민주주의의 틀을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 정작 윤석열과 극우는 대의민주주의를 존중할 의사가 없고 사라지지도 않고 있는데 말이다. 그러기는커녕 국힘이 급속히 재극우화하며 극우를 재결집시키고 있었다. 그가 의회를 보완하자며 제시하는 직접민주주의는 자율주의와 개혁주의를 절충하기 위한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제안하는 개헌, 국민발언권, 국민소환권, 국민거부권, 국민투표권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자본주의 권력을 다중이 통제할 수 있을까? 국가 권력의 핵심 부인 검찰, 군대, 경찰, 국정원, 사법부 등은 선출되지도 않고 자본가들의 경제 권력은 통제의 대상으로 고려되지도 않는데 말이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H.O.T가 부릅니다. 행복.
서평 빛의 혁명 183 자율주의에서 좌파 개혁주의로는 2025년 9월 2일 노동자연대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2025년 9월 6일 자율평론 86호에는 이 서평에 대한 그 비판, 그러니까 답글 형식의 글이 실렸는데요. 빛의 혁명 183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비판에 답하여입니다. 그 글을 이번에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혁명 183에 대한 노동자연대 장호종의 비판에 답하여 혁명과 개혁의 이분법을 넘어 공통된 다중의 섭정민주주의로 조정환 1. 머리말 저자로서 자신의 저서에 대한 진지한 서평을 접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빛의 혁명 183에 대한 장호종의 서평 노동자연대 557호 2025년 9월 2일이 그렇다. 그는 빛의 혁명 183을 자율주의자가 좌파적 개혁주의로 이동한 사례라고 규정한다. 그는 내가 자율주의에서 이룬 이론적 진화로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재구성에 상응하는 자율주의의 이론 재구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율주의 이론의 붕괴로 해석하며 윤석열 쿠데타와 같은 국가폭력 앞에서 자율주의가 결국 개혁주의로 규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파국론적 평가는 서구 산업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발전기에 제2 인터내셔널에서 부상하여 20세기 사회민주주의 운동에서 마크스주의 이론 논쟁을 규정했던 고전적 양자택일론, 혁명주의 대 개혁주의에 갇혀있다. 그것은 21세기 인지자본주의에서 전개된 계급 재구성과 정치 재구성의 양상을 포착하지 못하며 그에 조응하여 이루어져야 할 운동과 이론의 혁신을 외면하면서 정치적 화석화의 길을 선택한다. 자본주의의 인지화, 정동화, 금융화 등의 현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 전후 발전된 산업자본주의에 대한 투쟁 속에서 탄생한 고전적 자율주의가 제시했던 계급 관점의 역전과 노동계급의 자율이라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중요하다. 나는 이 관점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정치학은 당시의 자율의 근본 동력이었던 노동계급이 다중으로 전화하는 계급적, 인종적, 성별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전화의 현실은 우리에게 아래로부터 대중의 재헌 활력의 자기 조직화, 자기 가치화, 자기 공통화의 기초를 둔 대의제 국가 권력에 대한 다중의 섭정을 민주주의 재구성의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 방향이 다중의 민주적 재헌 활력을 찬탈하려는 예외주의적 극우와 맞서고 다중의 재헌 활력을 위임 통치하는 대의주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이라는 관점에서 나는 노동자연대 장호종 서평의 문제점과 한계를 반비판하고자 한다. 이 노동계급과 다중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노동자연대는 고전적 마크스주의에 준거하며 마크스주의 고전가들 특히 레오 테르츠키의 사상에 의존한다. 모든 사상은 장대한 문제와 맞서 싸우기 위해 고안되고 발전된다. 마크시스트 트로츠키에 이르는 고전 마크스주의 사상은 당시의 발행 혹은 발전하고 있던 자본주의, 즉 산업 자본주의가 낳는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그것의 모순을 직시하여 분석하며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한 정신적 기록이다. 사상은 결코 역사 초월적이지 않으며 역사에 구속되어 있다. 노동자연대 장호종 비판의 논거로 글 전체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전제하면서 긍정적으로 인용하는 노동계급의 개념도 그렇다. 막스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서구 산업 자본주의의 발전과 고도화 및 노동계급의 대중화, 네그리가 말한 대중노동자화를 거치면서 경험적이고 대중적인 수로인 노동계급으로 재규정된다. 고대 로마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재산이나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오직 자녀만을 낳는 것만이 사회적 기여라고 여겨졌던 최하층민을 뜻하던 용어다.
초기 막스는 이 용어를 차용하여 생산수단에서 분리되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동력 외에 있는 팔 것이 없는 계급을 지칭했다. 이러한 의미의 프롤레타리아트는 막스에 의해 철학적으로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구조적으로 종속된 집단이면서도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수 있는 혁명적 잠재력을 가진 계급으로 정의되었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트는 이후에 사회주의의 주체성으로 부각되는 노동계급과는 다르다. 노동계급은 산업세계에서 임금을 받고 노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을 지칭하는 사회학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에서 노동할 기회를 갖고 있고 임금소득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혁명적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체제에 통합되어 수능적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집단이다. 그런데 노동자 연대 장호종은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나 운동의 무력화를 기다리며 버티는 국가를 마비시킬 수 있는 힘 혹은 그러한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노동자 계급에서 찾는다. 그의 표현으로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운동이 체제의 작동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즉 노동계급의 힘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산업자본주의 기반 위에서 인지자본주의가 헤게모니적으로 부상한 것은 1990년대 초까지 혁명적 경향을 보였던 산업 노동계급의 정치적 태도에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 민주노총의 결성 및 민주노동당의 창당 등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개혁과 제도화를 향한 경향의 강화가 그것이다. 노동자들은 공장 울타리를 넘어 사회에 산포되었고 임금 노동은 불안정해졌으며 노동의 많은 부분이 지식노동, 정동노동, 친밀노동 등의 인지노동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19세기에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다소 경멸적인 이름으로 불리웠던 비임금 영역은 정규직 노동계급보다 커지고 다양해져서 점점 프롤레타리아트의 주류가 되어갔다. 산업자본주의의 고도 발전에 의해 특징 지어지고 인구의 대부분을 임금 노동자로 흡수한 시대인 19세기에서 20세기로의 이행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노동계급으로의 전환 경향에 의해 특징 지어졌다면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이행은 실업자, 불안정 노동자,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이 증대하면서 임금 노동계급이 축소되는 시대로서 노동계급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재전환 경향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그런데 그 재전환은 퇴행과 위축이 아니라 확산과 확장의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노동자 연대 장호종이 노동계급의 이러한 변환과 재구성 및 확장에 관심을 돌리지 않음은 물론이다. 오히려 그의 노동계급 개념은 노동계급에서도 조직된 노동계급, 그 중에서도 노동조합 조직, 또 그 중에서도 민주적인 노동조합 조직인 민주노총으로 계속 환원된다. 이 환원은 노동계급의 힘이 민주노총의 힘과 거의 동요될 정도까지 노동계급을 축소시킨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전 사회적 산포로서 다양한 의미에서 생산적인 인구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다중의 개념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사고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법은 박근혜 퇴진 운동을 평가하는 대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나의 해석과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므로 있는 그대로 인용하고 그 주장에 일련 번호를 붙여보자. 1. 당시 운동은 처음부터 탄핵이라는 합헌적 수단으로 자신의 목표를 제한했던 것이 아니었다. 2. 박근혜 퇴진 운동은 그 주된 동력이 노동운동에서 특히 철도 노동자들에서 왔고 초기에 운동을 주도한 것도 좌파였다. 덕분에 처음부터 상당한 위력을 발휘했다. 거리 시위의 규모는 윤석열 퇴진 운동 때의 갑절 이상이었고 극우는 소규모로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다. 3. 이러한 점들 때문에 민주당은 처음에는 운동과 거리를 뒀다. 4.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과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이 운동이 헌법 질서 내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봤다. 그들은 철도 조합원들의 거듭된 반대를 무릅쓰고 파업을 중단시켰다. 5.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노동계급 투쟁의 요소가 제거되자 비로소 민주당은 국회 탄핵 트랙에 올라탔다. 6. 민주당은 운동의 주도권을 거리에서 국회로 가져가는 데 성공했다.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던 민주당이 최대 수혜자가 된 이유다. 이래서 병자는 탄핵만이 합헌적 목표이고 퇴진은 합헌적이지 않은 목표인 것처럼 말한다. 당시의 퇴진운동은 박근혜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에 따라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채택한 행동수단도 합헌적 기본권에 따른 집회와 시위였다. 퇴진운동은 합헌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실제로 헌재의 파면 결정은 퇴진운동의 주장이 정당했음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했다. 노동자연대 장호종이 퇴진운동을 탄핵운동과 달리 합헌 영역 밖에 놓는 것은 그의 사고가 당시 퇴진운동의 주된 분위기 외부에 초월적으로,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것이 전위정당, 지도정당, 혁명정당 등이 자신을 운동 위에 위치 짓는 방식이다. 이 놓여있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이에서 평자는 노조운동의 역할을 실제 이상으로 과장한다.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하고 또 강력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박근혜 퇴진운동은 그 주된 동력이 노동운동, 특히 철도 노동자들에서 왔다고 할 만큼은 아니다. 연인원 1천 수백만 명이 참여한 박근혜 퇴진운동은 매우 다양한 흐름들, 세월호 진실규명투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투쟁, 위안부 합의 반대투쟁, 사드 배치 반대투쟁, 임금 피크제와 성과급제 반대투쟁, 이대 미래라이프 대학 반대투쟁 등의 합류이고 종합국면이었다. 만약 퇴진운동의 기저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한 단일 쟁점 흐름을 찾는다면 나는 단연히고 철도노조 파업보다 세월호 진실규명투쟁이라고 말하겠다. 2016년 10월 29일 투쟁이 민중 총궐기 흐름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주도적 성격이 좌파적이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동원해낸 그 집회의 강한 촉발력은 집회의 연합성에 놓여있다. 10월 29일 당일만 하더라도 집회 발언자는 백남기 투쟁본부 공동대표 정현찬 농민, 11월 27일 국회 기습시 참여 대학생, 김용은 철도노동조합위원장,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김종훈, 이재명 성남시장,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민주노총 외에도 여러 정당 사회단체, 세월호 유가족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H.O.T가 부릅니다.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너무 어렸던 날
순간들을 영원토록 묻어둔 수밖에는 없다는 게 나에게 아픔만을 남겨주지만 함께할 수 있는 건 너무 어렸던 날들의 작은 꿈이었어.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나의 곁에서 너를 날려보내줘야 해. 하지만 너를 사랑해. 그것만은 알아주길 바랬어. 너는 이겼지만 나는 못 이겼어. 언제까지 나이대로 그렇게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건 너무 어렸던 날들의 작은 꿈이었어.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나의 곁에서 너를 날려보내줘야 해. 나를 잊어줘. 네, 자율평론에 게재된 빛의 혁명에 대한 노동자 연대의 비판에 답하여를 읽던 중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용을 한 5분의 1 정도밖에 읽지 못했는데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4월 5일 막더니 늦게 비가 조금 왔다. 동원에 나가 공물을 보았다.